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 세력이 좌파에 부역한 그 결과로 치러지게 된 정말 엉터리 같은 이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전국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전광석화처럼 반대한민국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주사파들을 요직에 앉히고 이런 그야말로 준비 기간 없이 카운터 블로를 그냥 던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이 보수 진영은 거의 그 멘붕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이 지금 쏟아지는 이런 그 펀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오늘 그 실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순간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시죠. 나와 있는 결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보수 진영에서 그 결과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사실은 기본이고 당연한데, 그렇지만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자기 당 대통령 그 탄핵에 앞장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수를 괴멸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행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사실상 애초부터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선거였던 것이죠. 보수 대통령을 끌어내고 구속까지 시켰던 이런 사람들이 보수 정권을 또 다시 설립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 그래서 많은 중도층의 그 상식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탄핵 주도 세력이 보수랍시고 또 대선 후보로 또 나서고, 대통령이 속한 당의 대선 후보가 또 그런 배신 세력들을 또 복당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보수 대통합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도 결국은 그 진영 논리가 다시 등장하면서 그래도 이 중도층이라고 자기는 이 중도 보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돌아선 것을 빼고는 스스로 보수를 자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표를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몰아줬지만 결국 뭐 역사상 최다 그 표차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원래 예측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결과를 보니까 결국 바른정당 쪽과 홍준표 후보 측의 그 자유한국당 쪽이 말하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이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 세력, 소위 이 탄핵의 결사반대 이 세력을 말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선거가 치러진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얻은 한 가지 수확이라면 저는 보수라는 것의 그 구분 그리고 개념이 확실해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지금도 뭐 이 선거 패배 책임을 조원진 후보 쪽 새누리당 쪽으로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원진 의원을 비난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원래부터 비박계 쪽을 지지하던 분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무능하다, 뭐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비판, 언론이 쏟아내는 그런 것들에 경도돼서 비판하던, 그래서 비박계를 지지하던 분들인데 이 중에 또 다수는 자기들의 그 유무형적 이익을 쫓던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들은 보수라고 외치면서 사실은 보수를 말살하고 자기 정권을 무너뜨렸던 세력에 대단히 우호적인 그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비박계 지지 세력들 그리고 탄핵을 원래부터 강력히 반대했던 그 시민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박계화하고 그다음에 이 상식적 보수 시민들의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동안 그 보수라는 이름 아래 서로 뒤섞여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게 된 것이죠.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저는 보수 진영에서의 수학이라면 하나의 수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될 때부터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13명을 그리고 뭐 그 후보의 그 말하자면 직권을 이용해서 대선 기간에 그냥 복당을 시켜버린 것이죠. 홍준표 후보 자신이 원래부터 비박계였으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박계 말하자면 탄핵에 앞장선 그 반역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원진 후보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홍준표 후보와 조원진 후보가 사실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잖아요. 이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치의 이런 어떤 역학적인 그런 구도 이런 것들을 좀 아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녁에 뭐 공중파 뉴스나 잠깐 보면서 정치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조원진 후보를 거의 모릅니다.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중에 보수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조원진을 잘 모르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많았었죠.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는 뭐 모든 언론이 거의 다루지를 않았으니까 아예 홍준표 후보는 반면에 언론이 뭐 매일 보도를 쏟아냈고 또 홍 후보 쪽에는 뭐 수백억의 그 막대한 자금을 써가면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심지어 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하더라도 그게 아예 전달이 되지 않고 보도가 안 되니까 널리 퍼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더군다나 조원진 후보 지지율은 극히 낮다. 뭐 1% 안 된다. 뭐 계속 그 비박계 쪽 그리고 언론이 한 목소리로 그냥 언급을 했죠. 언론이 뭐 어쩌다가 한번 한다는 게 전부 그런 얘기만 했고 그렇다면은 홍준표 후보로서는 조원진 후보를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후보 측이 왜 그 상대도 안 되는 조원진 후보 비난에 그토록 열을 올렸을까? 뭐 온갖 허위 사실을 동원해서 조원진 후보를 그야말로 우리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매도를 했고 또 우리 그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온갖 허위 사실과 또 그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SNS에 무차별적으로 이걸 퍼뜨려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소송이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탄핵에 앞장선 이 배신파 이 비박계 그리고 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조원진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원진 후보 때문에 당선되지 못할까 봐가 아니었습니다. 비박계인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 그 탄핵을 결사 반대한 그런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할 리도 없었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을 또 정말 아우를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은
이 바른정당의 배신 세력들을 그렇게 급박하게 복당시킬 이유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쪽은 대선 승리가 그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요행이 승리하면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은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처음부터 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게 지금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선거가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지지율이라는 게 거의 뭐 반을 조금 넘는 또는 반도 안 되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뒤집고 이길 거를 생각을 뭐 확신을 가졌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치를 오래 하고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의 본능적인 그런 감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 그 탄핵 주도 세력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총리와 장관을 해먹는 그런 내각제를 염두에 두는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각제를 외치던 그런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그 비박계는 애초에 가능성이 희박했던 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세를 하기보다는 대선은 그냥 넘기고 하여튼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결국은 내각제로 갈 것을 꿈을 꾸면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위한 유세를 하기보다는 자기네 세력을 공고히 하고 정말 친박 세력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목적이 엿보이는 그런 유세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모반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이 비박계 입장에서는 나중에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풀려나오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후환을 받게 될 것이 가장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장차 박지원 세력들과 손을 잡고 이제 내각제 쪽으로 도모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지지 세력이 강력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마 우려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친박 말살에 열을 올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친박을 말살시키려는데 가장 이들이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조원진 후보의 지지율이었을 겁니다. 저들은 조원진 후보의 지지율이 현저하게 적게 나와야 박근혜 지지 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그 김무성계나 유승민계의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대로 이 김무성계, 유승민, 그 홍준표 이 세 쪽의 그 공통적인 생각은 적어도 조원진 그 후보의 지지율이 유승민 후보보다는 한 10배 이상 적게 나와야지 안심될 수 있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이것은 뭐 이 탄핵에 그야말로 홍위병 노릇을 한 그 조중동 미디어도 아마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마디로 이 탄핵 주도 배신 세력과 조중동의 생각이 같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시키고 이 박 대통령 지지 세력, 탄핵 반대 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배신 세력 중에서도 권성동, 뭐 김성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비중이 높은 배신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원진 후보 유세 중에 말하자면 탄핵 십적 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이죠. 권성동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면서 촛불이 민심이라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또 김성태라는 사람은 이게 기획된 탄핵 결과고 이게 결실이다. 이렇게까지 그 안민석 의원에게 말을 한 그런 녹취록까지 나왔었죠. 그렇게 말한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버젓이 자유한국당에 돌아왔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지지 국민을 이제는 완전히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걸 드러내는 증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정당이든지요. 당원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는 당이 이제 뭐 화해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그 심각한 그 당의 이미지 손실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탈당을 시키거나 이렇게 합니다. 사안을 따져봐서 당의 해가 크다. 그러면은 그 정도가 큰 쪽을 이제 탈당시키는데요. 그런데 자기 당 대통령을 그 좌파들의 앞장을 서서 내몰았고 정권을 넘어가게 만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런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제1호 당원입니다. 제1호 당원을 끌어내린 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버젓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죠. 예, 조롱이고 또 경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홍준표, 권성동,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함께 저지른 저는 참으로 야비하고 잔인한 망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원래 당규에 그 기소된 그 특히 이제 어떤 뇌물이라든지 이런 범죄 행위로 해서 기소된 사람을 당원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재판 중인데도 가서 특별히 당원 자격을 복권을 시켜주고 대선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도 받기 전에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또 그런 저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범죄 행위의 증거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자기 당의 1호 당원을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당원 자격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박탈을 시켰죠. 이것은 그 조중동의 그 주요 언론들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았던 비박계가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거를 정말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이거를 다 보여주면서 탄핵 반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거. 이건 얼마나 이게 그 국민들에게 모욕적인 행위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정말 생각지도 않습니다. 결국 늘 하던 대로 이 진영 논리로 해서 이 대다수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이 정말 몰아주기식 투표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원래 이 선거는 보수 진영의 그 힘으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소위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심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도 표심을 이런 비상식적인 그 행위가 저지르고서 그 중도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무리였던 거죠. 중도표가 이렇게 이 보수 우익 쪽에 해괴한 행태에 정말 너무 실망을 해서 마음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선거였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명박 정권 시절의 비리를 다 파헤치겠다.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고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우에는 여소야대가 되고 또 그 야당이 추천한 특검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특검법의 취지나 이게 헌법의 취지에도 이게 어긋나는 그런 일인데, 그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을 가지고 현직 장차관, 대통령까지 지금 구속이 된 게 바로 그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 MB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이 정권을 그 당시에 지난번 대선에서 잡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뭐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구속으로 끝날 일이 이게 아니었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연이어서 계속 구속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또 이어졌을 것이고, 또 MB 정권 시절에 그 당시 장차관들 상당수는 이미 이제 구속이 됐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터졌던 사건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국무총리실에서 뭐 민간인 사찰 의혹이 뭐 막 터뜨렸죠 그때 그 야당이.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실에서 벌인 디도스 공격 사건도 있었고, 또 친이계의 박희태 국무총리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돈 봉투를 돌렸다, 이런 그 고승덕 돈 봉투 폭로 사건, 그리고 안철수의 돌풍, 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그 이상득 의원의 구속,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 수많은 사건으로 해서 이명박 정권 말기에 소위 그 보수 진영이 정말 쑥대밭이 됐었고, 그 무렵에 민주당 쪽이 통합진보당하고 또 같이 연대를 하면서 당시 좌파 야당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도 이 많은 언론들, 그 당시는 조중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조중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이 좌파에 우호적이었었고요.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좌파 쪽의 승리로 보였던 게 사실이고, 이때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이 구세주로 등장을 한 것이죠. 박근혜 의원을 그렇게 싫어하고 견제했던 그 친이계 쪽이 문재인에게 접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는 수 없이 박근혜 의원에게 정말 간청하고 매달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의원이 그야말로 이름만 남고 초토화된 당시 한나라당을 떠맡아 가지고 부득이 당명을 변경을 하고, 또 정말 엄청나게 모든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진정성 하나 가지고 싸웠죠. 결과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으로 다수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통했고, 결국은 이제 대선에서도 뭐 적은 표차지만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 때는 그 총선 때의 그 분위기하고는 달리 조중동이 박근혜 후보에게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악조건 속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꺾고 집권을 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의 그 여러 인사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집권 직후부터 바로 이 조중동이 박근혜 정권을 뭐 흔드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 세력은 뭐 사사건건 이게 같은 당이냐 싶을 정도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고 박근혜 정권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소통 뭐 이렇게 떠들었지만 이게 결국은 자기들에게 권력의 지분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그 불만의 소리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탄핵 정국이 왔고 끝내 이제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대선까지 이제 치르고 만 것입니다. 이
최순실 스캔들로 시작된 이거 대통령 탄핵은 정말 오래전부터 기획되었다 하는 게 이 바른정당의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옮겨왔지만 바로 그 김성태 의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죠. 녹취록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런 최순실 스캔들 초기에 비박계는 얼씨구나 하면서 말하자면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당시에 비박계를 향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바로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탄핵만은 막자. 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애끓는 호소를 했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당내에서 최순실을 몰랐던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최순실 존재를 알면서도 대통령과 친박들에게 문제가 많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고 당시 그 새누리당 비박계는 비상시국회의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비상시국회의가 바로 탄핵을 주동한 김무성 의원이 좌장격이었었죠. 사실은 이 비상시국회의는 사실상 자기들이 만든 정권을 타도하는 임시기구였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었던 조원진 의원이 당 최고회의에서 비상시국회의라는 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탄핵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로 인한 당내 분열은 첫째, 야당의 의회 독재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야당 주도의 탄핵 특검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했으니까요. 근데 법인세 인상까지 이런 야당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의회 독재의 결과를 가져왔고 둘째,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 탄핵은 대통령의 탄핵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5월, 6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은 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5, 6월 그 조기 대선을 치러도 된다는 것인가? 시국회의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께서는 분노와 실망과 우려의 눈으로 현 사태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보수 지지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꺾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탄핵을 주도하는 일부 시국회의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이달 안에 비상시국회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해체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하겠다. 김무성 전 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이 부역자라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탄핵을 주도하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탄핵 후 탈당 분당이라는 그 짜여진 로드맵대로 하려는 것인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야당 누구와 하려는 그러한 논의를 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 자유투표의 장막 뒤로 숨지 마시라.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탄핵에 왜 찬성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조원진 의원이 최고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또 조원진 의원은 이날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려야겠다.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했다.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와 관련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과 동영상을 전체 모으겠다. 저는 9년 동안 최순실을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인방과 사적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할 때도 3인방하고 사적 전화 한 번 안 했다. 원내 수석 부대표의 파트너는 청와대로 봐서는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다. 누가 인적 청산의 대상인가? 어떤 분은 당대표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 정윤회 사건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다. 어떤 분은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알면서도 뒤로 숨어버렸다. 또 어떤 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태민 일가의 일을 전혀 아니라고 했던 분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3선 의원까지 최순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누가 누구를 청산해야 되겠는가.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조원진 의원은 그 최순실 최태민 일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루머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없다고 했던 그 김무성 유승민 쪽을 비판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같은 인간의 그 트위터 글을 보도하는, 적극 보도하는 이 주류 언론이 여당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이런 중대한 얘기는 모른 척한 겁니다. 조원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전국은 조원진 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이제 흘러갔습니다. 내각제를 하고 싶은 그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세가 더 셌던 것이죠. 홍준표 후보 측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 대선에 완전히 그야말로 요새 말로 폭망한 셈인데 그렇게 당이 지고도 사실 지금 현재 별 쇄신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토록 경계했던 조원진 후보가 자기들의 기대 바램대로 저조한 결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뭐 박근혜 세력 말살이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안심해서인지 하여튼 그 한간에는 뭐 또 이 조원진 의원이 권력력이 있다, 꿍꿍이 속에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을 또 하고 있고 뭐 그 선거의 패배를 0.1% 얻었다는 조원진 의원에게 돌리는 참 황당한 이런 말도 지금 SNS에서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 세력의 그 권력욕에서 비롯된 모반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태극기를 다 들었고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길이 없으니까 조원진이 그 탄핵 세력과 함께하지 않고 탈당을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출마를 종용한 것과 같습니다. 조원진은 3선 의원이고 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 압도적 다수의 표로 당선이 되기도 했던 그런 분이고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제 상임위원장도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또 얼마든지 이 선거 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원내대표로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편안하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그 안락한 길을 버리고 이건 거의 모험에 가까운 가시밭길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조원진은 그냥 바보입니다, 바보. 계산상으로 보면은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탄핵되던 3월 10일 당시에 그렇게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그 김진태 의원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조원진 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서서 바보처럼 눈물을 닦아내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이나 또는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을 이끌고 길을 돌아서 청와대로 행진을 했었죠. 대통령이 사저로 오셨을 때 조원진 의원은 삼성동을 찾았습니다. 이때 만났던 대통령과의 90분간의 대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얼굴, 그리고 국민의 뜻, 이런 것을 따라서 출마를 했던 조원진. 그 뇌물을 받았다는 그 증거도 없이 그 혐의로 했지만 사실은 이 뇌물죄도 헌재에서는 인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헌법을 수호할 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걸로 자기들이 권리도 없는 그 대통령 파면을
단행한 건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대통령 그리고 조원진의 그 마음만이 서로 오고 갔던 그 자리에 30년이 넘은 옛 그 금성사 텔레비전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 자리에 물론 뭐 다른 의원들도 같이 2명이 더 있어서 변호사까지 4분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자리 이후에 그 대통령의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조원진이 나섰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대통령과 국민의 뜻만 생각하고 뛰어들었던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탄핵을 반대를 외치면서 대통령을 구해내야 된다는 것을 이 진실을 모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면서 열심히 싸웠고 외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지금의 새누리당 이런 그 조원진을 대하는 지금의 새누리당의 그 소수 몇 사람의 행태는 참으로 기가 찹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칼럼이었습니다.